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정말 많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가 바뀐다,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부터 국민연금, 심지어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까지 이 모든 변화들이 왜 일어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바뀌는 제도가 거의 330개에 달해요. 이걸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흩어진 점들로 연결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변화들 속에는 사실 저출산, 고령화, 환경 문제처럼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질문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과연 현명한 건지 오늘 함께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 지갑, 월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290원 오른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290원 인상이 우리 삶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숫자 자체만 보면 아니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싶을 수 있죠. 실제로 한 달 내내 일해도 추가로 손에 주는 돈은 뭐 커피 몇 잔 값 정도일 테니까요. 근데 이 숫자의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실업급여예요. 최저임금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오릅니다. 이건 구직기관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조금 더 튼튼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내 월급 오르는 문제만이 아니군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인건비가 오르면 또 힘든 곳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부담이 클 텐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정책이 함께 등장합니다. 바로 주 4.5일제 시범 도입이죠. 네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쉼이라는 카드를 꺼낸 셈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쉼인가? 이 제도는 아무래도 정부나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24시간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 있죠. 자칫하면 쉼의 격차만 더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누군가는 금요일 오후에 여유를 즐기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에 더 치열하게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또 다른 변화도 눈에 띄어요. 모든 사업장에서 출퇴근 시간을 전자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이건 뭐 장시간 근로나 임금 체불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요. 누가 봐도 명확한 증거를 남기자는 취지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보호 장치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10명 미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원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눈으로 다 보이는데 이걸 위해서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행정적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제도의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좀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2026년 공휴일은 주말 포함해서 총 18일입니다. 작년보다 하루 줄었는데 대신 3일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게 통과되면 하루 더 쉴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대개혁입니다. 자료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요약되는데 이걸 듣는 순간부터 사실 좀 긴장되거든요. 당장 내 월급에서 돈이 더 빠져나간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긴장감이 바로 이번 개혁의 핵심 쟁점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소득 309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액이 매달 한 7,500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1년에 9만 원 정도죠. 월 7,500원? 이렇게 들으니 아주 큰 부담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받는 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게 40%에서 43%로 올라간다고요? 네, 소득 대체율은 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 그 비율입니다.
이게 3%핏 오른다는 건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가입했을 때 평생 내는 보험료는 한 5,400만 원 정도 더 내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 총액은 그보다 많은 7,600만 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는 이득인 셈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43% 적용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만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랑 은퇴를 앞둔 50대가 느끼는 체감은 완전히 다르겠는데요. 이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세대 간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20대 청년은 앞으로 40년 가까이 43%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만 50대 가입자는 불과 몇 년밖에 적용받지 못하죠. 이건 사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연금 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담긴 설계인 거죠. 여기에 출산이나 군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더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설계를 했는데도 청년층의 반발이 거셌고 국회 표결에서도 반대와 기권이 84표나 나왔어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신뢰 아닐까요? 나중에 진짜 받을 수 있긴 한 거야? 하는 그 근본적인 불안감이요. 정확합니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3년으로 8년 늦춰졌다고는 하죠. 하지만 이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뭐랄까 폭탄 돌리기의 시간을 8년 번 것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통찰은 이게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은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세대로 미뤄둔 셈이죠.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부가 우리 삶에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정책들을 보겠습니다. 앞서 연금 개혁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지금부터 볼 정책들은 저출산이라는 또 다른 거대 과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죠. 어디에 세금을 깎아주는지를 보면 정부가 무엇을 장려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전에는 한 가구당 한 명만 공제가 됐는데요. 이제는 주말 부부처럼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도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변화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정말 눈에 띄게 늘었어요.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비과세 혜택이 월 40만 원으로 2배가 되는 거니까요. 아이를 더 낳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도 새로 나오네요. 3년 만기 청년 미래적금. 기존의 5년짜리 청년 도약계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두 개 중에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핵심은 시간입니다. 5년짜리 도약계좌는 결혼자금이나 주택계약금처럼 장기적인 목돈 마련에 유리하고요. 반면 이번에 나오는 3년짜리 미래적금은 자동차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인상분 마련처럼 조금 더 단기적인 목표에 적합하죠. 중복 가입은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 계획에 맞춰서 3년 뒤에 쓸 돈인지 5년 뒤에 쓸 돈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월 40만 원으로 오르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일과 돈, 그리고 세금처럼 좀 무거운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소한 변화가 더 크게 와닿기도 하거든요. 매일 타는 버스비, 매주 버리는 쓰레기처럼요. 그렇죠. 거대한 담론도 결국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요. 먼저 대중교통비 환급제도인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좀 복잡한 방식이었는데 이제 아주 직관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말인가요? 수도권 일반 성인 기준으로요.
한 달 교통비가 기준액인 62,000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은 잔액 돌려줍니다. 만약 한 달에 교통비로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62,000원을 뺀 38,000원 전부를 돌려받는 겁니다. 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혜택이 훨씬 커지는 구조죠. 이건 정말 체감이 크겠네요.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게 된다고요? 네. 이제 모든 쓰레기는 무조건 소각한 뒤에 남은 재만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에 소각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아, 결국 쓰레기 처리 비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사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경을 위한 정책이 결국 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군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모든 제품에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는데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어려움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분리배출 안 했다고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수 있다니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올해 가장 많은 민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이 어려움 표시는요, 사실 우리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재활용 업체에게 이거 처리하기 아주 까다로우니 준비 단단히 해라 라고 보내는 신호고요. 제품을 만든 기업에게는 다음부터는 이런 재질 좀 쓰지 마라 라고 압박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단 하나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재질이라면 어렵든 쉽든 무조건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만 현재 규칙이 그렇습니다. 와, 이건 오늘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잘못하면 애써 분리수거하고 과태료까지 낼 뻔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변화도 있네요.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는 AI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고 해외 직구할 때 쓰는 개인 통관 고유 보호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요? 네, AI 기본법은 딥페이크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요. 개인 통관 보호 갱신은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금 귀찮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 디지털 생활이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번호는 2027년 본인 생일에 만료되니까 해외 직구 자주 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편의성도 개선되네요. 국민은행 업무를 신한은행 창구에서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나 어르신들의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네. 특히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우체국이 시중은행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금융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겁니다. 카드 포인트 자동 현금화는 우선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카운트 인포 앱으로 제 포인트를 조회해 보니까 잊고 있던 3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2026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말 정신없이 훑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부터 내 신용카드에 잠자고 있는 포인트 이야기까지 정말 폭넓게 다뤘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대응해 보려는 몸부림이죠. 각 제도는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인구구조 변화라는 하나의 나침판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세금 혜택과 연금 개혁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소각장 부족 문제나 그 재활용 어려움 표시처럼 좋은 의도가 현실에서 혼란을 낳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변화들 중에서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반대로 가장 큰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것 같아 걱정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아마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에 따라 모두 다를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